한개수 287이고요. 저희가 수전 선택 지난번 했고 뭔가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데 고전 중에 고전해서 다시 이제 영국 문학으로 가본 거예요. 문학의 숲에서 제인 오스틴 작품에서 Sense and Sensibility,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이제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 이거 두 개를 했었어요. 보니까 2013년 정도에 했더라고요. 꽤 옛날에 했어요. 했고 제인 오스틴은 워낙에 잘 알려진 작가니까 했었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노생거 사원을 했는데 그렇게 잘 워낙에 다른 이제 이성과 감성이나 그 다음에 오만과 편견이 워낙에 유명한 작품들이어서 노생거 사원은 그에 비하면 덜 알려져 있는 편인데 어느 날 뭐 SNS에서 누가 노생거 사원을 직접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문학 기행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책이 궁금하다 해서 이거를 고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이제 가볍게 이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인 오스틴이 18세기 말과 1775년에 태어나고 181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1살 정도에 만 41살 정도에 돌아가셔서 좀 빨리 돌아가셔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쁘죠. 그래도 제인 오스틴은 영국 햄프셔의 스티븐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목사의 딸로 태어났어요. 이제 예전에는 목사라는 그 직업이 되게 중요한, 영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고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서도 목사들이 많이 나오죠. 이 작품에서도 목사가 나오죠. 캐서린의 아빠가 목사예요. 목사고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목사 교회 세습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교회가 이렇게 세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캐서린의 오빠가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일단 결혼하는데 그 아빠가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벌어먹고 목사 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주면 이 교회는 연수이 몇 파운드에 교회 나를 주로 해서 그게 하나의 재산이 되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이제 프로포즈를 받은 적도 있는데 한 번은 사랑에 빠졌었고 한 번은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는데 그 남자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못했었고 한 번은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연하남이한테 프로포즈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수락했다가 다음날 안 하겠다라고 했대. 그 남자는 조금 철이 없는 남자라는 그런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인 오스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돼가죠. 그래서 워낙에 이제 언니 오빠들도 있었지만이 이제 조카들이랑 해서 되게 가까운 친척들이랑도 같이 살고 해가지고 되게 제가족에서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저만 해도 대가족이어서 거기에서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인 오스틴도 그런 환경 속에서 되게 많은 어떤 이제 작가로서의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받았었어요. 제인 오스틴은 1794년부터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이때는 어떤 이렇게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바로 출판된 건 아니고 어떤 건 원고 보냈는데 마냥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계약금 같은 거를 받았다가 또 한참 출판 안 돼서 돌아가신 작품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고요. 작가로서의 명성을 가져다준 작품은 오만과 편견. 제가 봐도 제가 모든 작품을 다 읽건 아니지만은 오만과 편견이 아주 압도적으로 또 다 훌륭하지만 되게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냥 이제 믿음사에서 소개본을 일단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제인 오스틴의 삶에서 뒤에서 어떤 삶의 어떤 시를 이제 나눈 걸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예전에 할 때 그런데 시기가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태어났던 이제 스티븐 턴이라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시기.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 돌아서 가실 때까지 거기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스, 여기 작품에서 바스 나오잖아요. 바스 시기가 1801년부터 바스 시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인 오스틴의 아버지가 제 큰아들한테 제임스한테 목사를 양동하고 이제 바스로 갔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같이 가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턴이라는 것에서 그래서 오빠의 권유로 이제 투턴으로 다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이 시기에 이제 맨스필드 파크 또 이제 이성과 감성은 익명으로 출판을 하게 되고 온갖 평균도 역시 익명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14년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의기어부르고 했는데 좀 한동안 했는데 나중에 41세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윈체스터 대성당에 이제 그 묻혀 계시고요. 제인 오스틴은 사후에 평가가 훨씬 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더 평가가 더 훨씬 더 많이 좋은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어서 영국에서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작가라는 평도 받고요. 제인 오스틴의 세계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이제 뭔가 이제 정치적인 거라든지 또는 뭐 그 사회가 되게 격변기에 그런 것들을 안 쓰고 뭔가 뭐 로맨스 중심의 너무 그런 거 쓴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평가된다고 하나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인 에어 작가인 샬럿 브론테는 제인 오스틴 작품에 왜 제인 에어를 생각해 보세요. 되게 굉장히 격정적이잖아요. 격정적인데 그 제인 오스틴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막 격정의 느낌은 없고 저 사람의 연애를 해도 밀당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의 지참금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을 보면서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이제 어떤 정열이 빠져 있다는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쨌거나 20세기 후반에 그 굉장히 열광적인 독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요번에 자료 찾으면서 좀 보니까 그 제인 오스틴 사후 뭐 200년, 사후 250년 이렇게 할 때 그 이렇게 기념 행사를 하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제인 오스틴 뭐 파티를 하는데 그때 그 당시 복장하고 막 무도회에서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고 되게 재밌게 기회가 되면 언제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영국 여행을 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소설책을 이제 이성과 감성, 온갖 편견, 맨스필드 파크, 그리고 엠마, 노생거 사원, 설득 이렇게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워낙에 또 젊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책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 모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생거 사원 같은 경우는 사후 출판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20대 후반에 쓰는 소설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스타일이 조금 오만과 편견 같은 거랑 좀 다른 거예요. 너무 작가가 자기 목소리로 말을 하고 다 뭐 여주인공이랑 잠옷 이래야지 뭐 이런 걸 말하거나 자꾸 앞으로는 이렇게 전개될 거야 라고 해서 이게 뭐지? 라고 작가가 너무 개입하네 하면서 하니까 이게 너무 편안해져서 그런가 했는데 오히려 소설을 쓰는 초기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소설이야 라는 장치로 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제인 오스틴 관련된 영화들은 그러니까 그 아까 보영쌤이 오만과 편견 좀 찾아보셨다 했죠. 영화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쯤인가 이성과 감성 그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는 제목으로 그게 엠마 톰슨이 나왔던가? 이성과 감성이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응? 저 센스 앤 센서빌리티 영화가 맞아 여기 엠마 톰슨 그거 되게 유명하고 인기도 많았고 저는 그 엠마 톰슨 같은 배우의 그런 영국식 영어 발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맞아요. 그때도 많이 봤어요. 그때 아카데미 각본상도 받았네요. 지금 보니까 케이티 윈슬렛도 나오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다시 복귀해보니까 엠마 톰슨, 케이티 윈슬렛, 휴 그랜트 엄청난 쟁쟁한 배우들이 나와서 또 영화를 어쨌거나 오만과 편견이랑 센스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커밍 제인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제인 오스틴의 삶을 좀 상상해서
그 정기적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해서 궁금은 한데 전 못 봤어요. 한번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앤 해서웨이가 나오네, 그렇죠? 그리고 노세머 사원은 이렇게 그 TV가 개봉 영화가 아니라 TV 시리즈로 해가지고 TV 영화로도 두 번 만들어졌어요.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한번 19세기 주요 영국 작가들을 좀 살펴봤어요. 이렇게 태어난 시기를 한번 봐보세요. 제인 오스틴이 제일 빨라요. 제인 오스틴이 제일 빠르고 샬럿 브론테, 에밀 브론테 자매죠. 그 다음에 조지 엘리엇 여성이에요. 근데 이름은 남자예요. 아시겠죠? 조지 엘리엇 우리 문습에서도 읽었어요. 프로스 강의 물방앗간이라고 부영상 안 읽어봤어요? 조지 엘리엇 너무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고 그 영국 사람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은 조지 엘리엇 엄청 좋아해요. 되게 유명한 작가고요. 그 미들마치를 읽어보려고 했으나 너무 두꺼워요. 미들마치는 되게 두껍고 그 프로스 강의 물방앗간은 민음사에도 나와 있는데 두 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19세기부터 20세기로 걸쳐지죠.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 어쨌거나 영국에 이렇게 훌륭한 여성 작가들이 있는데 여성 작가들이 그렇게 여성으로서의 글쓰기를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도 원래 자기의 본명으로 낸 것은 나중 가서 낸 것이고 그렇게 못했고 브론테 자매는 이제 워낙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유명한 그렇기 때문에 조지 엘리엇은 이거는 이제 원래 이름은 달라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언론인이기도 하고 되게 해서 그 당시에 엄청 연애를 유부남이랑 연애를 해서 또 세간에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연애도 엄청 요란하게 해가지고 되게 사회가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아무튼 조지 엘리엇이라는 그런 이렇게 남자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냈는데 소설들은 굉장히 훌륭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성 작가 중에서 유명한 작가이고 버지니아 울프가 더 잘 아실 텐데요. 잠깐 이렇게 짚어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수준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은 19세기 여성 작가들에서 어떤 이렇게 페미니즘을 생각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꾸로 가서 버지니아 울프로만 하면은 자기만의 방이랄지 아주 그런 여성주의 또는 여성의 삶에 대한 고민과 또는 주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도 여성이 뭔가 독립적이려면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되고 연수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한 연봉 한 5천만 원 가량의 지금 돈으로 그런 얘기도 했고요. 조지 엘리엇은 그래도 굉장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되게 당차게 살았던 작가인 것이 있고요. 브론테 자매에서도 저는 제인 에어나 특히 제인 에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되게 살렸다는 그런 아주 문학사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제인 에어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것이고 좋은 소설이라는 것은 그런 인물을 어떤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제인 오스틴의 작품 세계에서도 뒤에 돌pit보지만 인물들이 정규의 체니지만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되게 근대적 여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평가할 만하다라고 했고요. 적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노세머 사원은 지금 1부, 2부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바스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캐서린이라는 주인공이 집에서 바스라는 조금 이렇게 번화한 곳으로 가서 사교계에 진출하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틸리 가족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틸리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노세머 사원에서 지는 얘기가 2부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캐서린 몰랜드라는 소녀가 이제 바스에 가서 사교계에 진출해서 이렇게 헤이 틸리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한테 끌리죠.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다가 여러 번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헤이 틸리랑 해피엔드로 나중에 전개되면서 이게 제인 오스틴 소설인데 비극으로 끝나나? 뒤에 가면 좀 안 좋은 상황이 되게 전개되거든요. 근데 제인 오스틴이 그런 걱정할까봐 약간 좀 안심하다는 뜻으로 약간 전초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봤습니다. 주인공이죠.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게 캐서린 모넨드라는 여성인데 여기서는 캐서린은 굉장히 순수하고 또 착하고 또 이렇게 되게 밝고 감탄 잘하고 막 그런 여성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고딕 소설을 되게 좋아하고 나중에 로스앤거스 사원에 갔을 때 그 아버지 틸리 장군이 그 와이프가 죽었다는데 틸리 부인이 죽었다는데 이 장군이 죽인 건 아닐까 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막 뭔가 하죠. 이게 고딕 소설을 왜 우리가 어떤 거 너무 책을 읽으면 막 혼자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그래서 캐서린이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제인 오스틴은 그 당시 본인도 고딕 소설을 좋아하긴 했지만 좀 고딕 소설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밌는 게 제인 오스틴이 주요 인물들의 성격을 딱딱 정리해줘요. 딱 소개해줘요. 자, 캐서린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녀는 다정한 마음씨에 쾌활하고 개방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고 자만이라거나 가식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공인데 너무 밋밋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자만이거나 질투거나 또는 어떤 큰 욕심, 욕망 이런 거를 안 들어있는 사람이 그런 것도 가지는 것도 미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인물이 또 평범한데 평범하지만 되게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어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봐도. 그리고 이제 그 같이 결혼하게 되는 이제 헤리 틸리한테도 헤리 틸리는 그냥 특이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 좋고 그냥 한 24살쯤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 집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틸리 장군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좀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이죠. 되게 속물적이죠. 그래서 노생거 사원에 그 캐서린을 초대해서 엄청 잘해주다가 자기네 집자랑도 하고 마치 며느리 된 것처럼 나중에 여기는 그 캐서린 가르치면서 여기는 안주인이 원하는 대로 갖고 이렇게 인테리어 해야 되겠지 그런 얘기도 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쫓아내버려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스에서 만나게 되는 소프 가족이 있는데 그 이사벨라와 존 소프가 있는데 되게 뭐랄까 둘 다 너무 좀 속물적인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사벨라도 나 그럼 너무 그려지지 않아요?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좋아. 어디 갔었니? 왜 만나서 이렇게 손잡고 나가? 어쩜 이렇게 드레스가 이렇게 잘 어울려? 그러면서 사근사근 하다가 그 캐서린 오빠랑 약혼했다가 보니까 별로 그러니까 그 목사직을 받는 것도 2년 뒤인가 받고 이렇게 보아하니 별로 승산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파혼해버리죠. 그리고 존 소프도 이제 캐서린한테 막 관심 보이는데 막 프로포즈 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관심 보이는 것도 너무 좀 이렇게 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 거짓말로 하고 막 그런 식이죠. 제임스 몰랜드는 오빠고요. 그래서 약혼을 했지만 나중에 파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캐서린의 부모는 그냥 목사고 그냥 그 캐서린의 엄마는 전형적인 그냥 그 목사 사모 그래가지고 애 많이 낳으니까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 그래서 애 많은 집에 그 엄마들은 왜 하나하나 다 돌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언니가 밑에 돌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애를 잘 건사하고 먹이고 애 낳고 키우는 데만 하는 그런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앨런 부부가 있는데 캐서린을 발세 결혼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처음엔 헷갈렸는데 이제 제인 오스틴의 세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다 이 영국의 상류층이에요. 좀 중상류층이어서 그러니까 약간 중남자라든지 조금 귀족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렇게 영지도 있고 또는 이렇게 목사도 아주 작은 목사가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목사들이어서 그러니까 맨날 사교시장 가서 짝 찾고 그런 일을 하는 일을 거죠. 안 해요. 일을 안 하죠. 일을 안 하고 맨날 옷 사고 소비하고 파티하고 맞아요. 노동을 안 해. 이런 얘기가
맞아, 일은 안 하죠. 왜냐하면 상류층이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약간 재밌어요. 그 제인 오스틴의 그 앨런 부인에 대해서도 말할 때, 이 여자를 결혼할 만큼 좋아하는 남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인 그런 부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앨런 부인도 보면은 그 아마 노생거 사원 드라마 그거 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맨날 내 모슬리 참 괜찮니? 내 머리 모양 괜찮니? 그러고 되게 예 우리가 좀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박지장에 가서 그런 사람 좀 뻔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고딕 소설 느낌 이런 거 아시겠죠? 이 캐슬 오브 오트란토 이게 되게 고딕 소설 중에서 유명한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딕 소설이 뭐냐 하면 18세기 후반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소설의 장르고 어둡고 황량한 중세 성이나 수도원을 배경으로 미스터리, 공포, 로맨스 요소를 결합하고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끔찍한 비밀, 그런 폭력, 이런 억압받는 여주인공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한 오트란토 성이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 노생거 사원에서는 그 고딕 소설의 특징을 약간 많이 부각시켜서 그 노생거 사원에 갔을 때 캐슬이 있는 상상력 쪽에서 막 전개가 되죠. 그리고 그 고딕 소설의 영향 하나만 저도 떠오르는 게 있다면 에드가 앨런 포 아시죠? 에드가 앨런 포에서 저랑 비슷한 성에 관한 소설이 있어요. 맞아요. 그 어셔가의 몰락. 어셔가의 몰락. 어셔가의 몰락이 저희도 대학생 때 배웠는데요. 숫자 기억나? 어셔가의 몰락에서는 보면은 어셔가의 남매가 살아요. 근데 어쨌거나 음산하고 막 그 방문자가 갔을 때 또 저한테 안 났는데 결과적으로 어셔가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 그래서 몰락을 한 건데 나중에 추측하기에는 어셔가의 그 비밀은 인세스트, 근친상간적인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보면 그 당시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뭐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래서 이 소설 속에 제인 오스틴 소설 속 상류층의 재산 상속 방식을 물어봤더니 주요 재산인 토지와 저택은 되게 장자상속이 원인 관례고, 또 이제 딸들은 토지가 아닌 지참금을 받거나 아버지나 남편이 마련한 신탁금, 이자, 연금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부인은 뭐 연금이 이만큼이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죠. 그래서 결혼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에 막 사활을 거는데 특히 오만과 편견에서 그게 나오는데요. 오만과 편견이 아마 딸이 5이었나 그런데 그 주인공은 둘째 딸이죠. 엘리자베스 베넷인데 엘리자베스 베넷인데 여기는 딸만 있어. 아들이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그 특정 남자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되어서 또 먼 친척 남자가 그걸 받게 되어서 내 기억에 되게 못생긴 진짜 별 볼 일 없는 먼 친척이 와서 그 딸들 중에서 내가 한 명 뭐 데리고 결혼할까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거기는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친척도 결혼하는 그런 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들 이렇게 치를 떨죠.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딸들이나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딸들 엄마 입장에서는 이 딸들이 결혼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절실한 그런 게 오만과 편견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런 것입니다. 되게 재밌고요. 그래서 캐서린의 뭐 외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게 어쨌거나 말을 제인 오스틴이 되게 유머러스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사후에 발간됐기 때문에 늦게 쓴 걸로 알았더니 오히려 20대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15년 인생을 못생긴 모습으로 살아온 여자에게는 준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는 요라면서부터 예뻤던 나이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게 쓰고 있고요. 여기서는 속물주의가 되게 나타나죠. 그래서 필리 장군이 원래 캐서린을 여기 노생거에 초대한 게 돈 많다고 소문 약간 말을 들은 거야. 그 자기한테 존 소프한테 저 여자 돈 많아 얘기 듣고 해서 아쟤 돈 많으니 자기도 돈도 많으면서 뭘 욕심이지 며느리를 돈 많은 며느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다가 나중에 실상은 별로 돈이 없다는 거 알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굉장히 그런 속물적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무도회 장면이 되게 재미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영화나 영상으로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사교계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죠. 그래서 그 파티에서 막 사람들 관찰하고 또 누가 누구랑 하는지 또 누가 누구랑 춤을 추는지 춤 신청을 받냐 못 받냐로 엄청 스트레스도 받기로 하죠. 제가 춤이라는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건 전혀 딴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살사 댄스를 주로 한참 몇 년을 살사바를 음습한 데를 따라다녔었는데 항상 춤 신청은 보통 남자가 하니까 살사바에 남자는 몇 없는데 여자들이 더 많은데 남자들은 고를 수 있는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들은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매너, 춤의 매너예요. 그래서 이렇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남자의 간태를 맡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춤 신청이 너무 안 오면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다가는 그쵸. 근데 춤 배우러 갔는데 지금 사전에서 배웠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제가 그거 아니었어요? 저기 막곤도라고 아예 그냥 살짝 바 거기서는 강습도 하고 그쵸 아마 벨리? 저는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춤을 하는 거는 춤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춤을 하는 게 어쨌거나 남자가 시청을 하고 여자가 그걸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라는 게 되게 이게 스트레스구나. 여기서도 누가 춤 신청을 할까 말까 또는 누구의 신청을 받을까 말까 엄청 신경 저는 부리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인 오스틴 축제를 하더라고요. 바스에서. 근데 이 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거 한번 날 맞춰서 갑시다. 이렇게 복장하고 보면은 막 차 마시는 모습, 또 책 읽는 모습 이런 것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옷을 다 구해 입고 그거잖아요. 그쵸. 여기는 뭐 이런 옷 구하기는 또 쉽겠죠 상대적으로. 이런 옷을 실제로 입기도 할 테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있고요. 그래서 결혼 시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결혼 시장에 있어서 일단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한번 지금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옛날에는 특히 남자나 여자나 일단 재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오만한 편견에 그런 게 있어요. 재산계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라고 하고 이제 남자들의 주인공의 그 수입을 막 얘기해주죠. 빅리 씨는 5천 파운드, 다시는 돈이 더 많아. 연수입 10,000파운드 이런 식으로 해서 빅리가 큰 딸이랑 결혼하고 주인공인 엘리자베스가 다시랑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보다 덜 예쁜데 덜 예쁜 둘째가 더 돈 많은 남자 결혼해.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자들은 이승으로 힘든 것 같아. 돈도 있어야 되는데 이뻐야 돼. 이뻐야 돼. 우리가 지난번에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여자들은 뭐 외모도 갖고 와야 돼, 화장도 해야 돼, 여기서는 드레스도 잘 입어야 돼.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사교적이어야 돼, 사기적이어야 돼. 어렵죠? 그래서 작가가 되게 이제 소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되게 많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제인 오스틴에게, 제인 오스틴은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어릴 적부터 되게 글도 쓰고 해서 훌륭한 작가이신데 그 소설이라는 것은 제인 오스틴이 어떤 비현실적인 어떤 이제 이렇게 환상적인 그러니까 고립 소설적인 그런 문학이 아니라 현지의 삶을 그려내고 근대적 주체를 만들어 그 다루는 것이 소설이 아니겠나라고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캐서린의 어떤 미숙함이나 순수함 이런 모습이 정직함 이런 부분이 제인 오스틴의 어떤 젊은 시절의 모습과 도 닮았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까 옆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렇게 필리 장군 같이 그 자식들에게 엄청 엄하고 막 폭력적이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묘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은 말랑말랑한 뭐 로맨스 겉으로는 그런데 파티 얘기하고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얘기 막 하지만 그 안에 가보면은 은근하게 사회 제도에 대한 또 정치에 대한 비판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여성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결혼시장에서 막 사출을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엄이라거나 자기 좀 자존감에
이런 걸 지키려는 여성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나오는데 역시 오만과 편견에서 저는 엘리자베스 베넷이 가장 그렇게 발전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나중 가서 자기가 딱 이렇게 막 목소리 내거든요. 그런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주인공들이 어린 여자에서 점점 결혼할 때까지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의 성장 소설의 그런 테마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노세머 서원에서 캐서린에 대한 묘사가 아까 앞에서 보면은 되게 순진하고 좀 이렇게 좀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면을 강조했다면 아예 나중에 엘리자베스 베넷에 대해서는 she is intelligent, lively, attractive and witty 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묘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대충 했고요. 그래서 그 제인 오스틴의 자료도 아까도 그 오만과 편견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인물들이 어느 소설이 어떤 인물들이 마음에 끌리는지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어떤 소감이 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한 것처럼 다른 여성 작가 읽어도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저희는 항상 문학의 숲을 하면 책을 읽으면 이 시대를 잠깐 돌아가는 그런 여행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제인 오스틴의 문학 작품에 있는 것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음 문습은 부타가 모처럼 구운몽으로 조선시대 남자들의 꿈 구운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번에는 뭐 만약에 많은 분들이 못 오면 조정할 수 있는데 일단 토요일로 잡아봤어요. 맨날 일요일만 하다 보니까 잡아봤으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